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맡은 주제 자체가 뭐 하이팩이라고 얘기를 해 놨는데요. 제가 사실 하이팩에 대해서 경험이 크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이팩을 설명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임상적인 상황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저희가 하이팩을 들여놓으려고 하다가 저희 병원에서 그러다가 이제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중단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설명드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한번 여러분들과 토의를 하고자 합니다. 2023년 9월까지 그 하이팩을 사용하고 있는 병원들의 현황입니다. 여러 병원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고, 일산 지역, 저희 지역 쪽에서도 국립암센터하고 차병원하고 뭐 동국대병원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대부분은 외과 항문, 대장항문과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부인과는 그 중에 한 반쯤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대부분 서울 경기 지역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대학병원, 대형 병원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뭐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중에서 이제 대장학문외과하고 같이 손을 잡고 저희가 이제 하려고 들여놓으려고 몇 달 전서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중단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이팩에 대한 그 어떤 악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면은 일단은 페이스 3 트라이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RCT 연구가 아직 없다는 게 단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스탠다드 케어로서 사용하기에는 사이언티픽 바가 없다, 이런 설명을 누군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단하게 된 주요 원인은 뭐냐면은 세이프티입니다. 안전성이 지금 확실치가 않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좀 반대를 해서요, 중간에 일단 멈췄다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페리토니얼 카시노마토시스 전반적인 내용이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한 번 더 설명드리면은 카시노마토시스 자체가 카시노시스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캔서 셀 자체가 스프레드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바로 디세미네이티드 캔서 셀입니다. 이런 캔서 셀들은 저희가 수술하면서 셀 자체가 뭐 둥실둥실 떠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디버킹을 잘했다 하더라도 떠다니던 세포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베이전이 또 다른 곳으로 될 수 있는데, 이거 자체 가장 많은 그 페리토니얼 카시노마토시스의 원인은 바로 오바렌 캔서입니다. 저희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죠. 캔서셀이 페리토니움 내에서 전이가 돼서 들러붙으면서 어데이전되고, 어태치먼트 되고, 어데이전되고, 인베이전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자라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캔서셀이 생긴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일 관심 있는 게 저희 과예요. 페리토니얼 캐비티 내 캐비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트랜스버스 콜론을 해서 어퍼 파트, 로우 파트에서 수프라콜릭, 인프라콜릭 이렇게 나눠져 있고, 수프라콜릭은 리버, 스프린, 스토막, 그리고 레스 오멘툼 다 들어가고요. 인프라콜릭으로는 스몰 인테스틴, 어센딩, 트랜스버스 디센딩 콜론, 그리고 저희가 항상 바이옵시하는 파라콜릭 거타 다 포함해서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브로드 베셀, 림파틱스 너브가 굉장히 풍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전이가 되면은 결국은 이 환자는 안 좋아지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IP 케모라는 컨셉이 당연히 옛날부터 이어졌었습니다. 디스미네이티드 튜머셀, 이거 자체는 페리토니알 메타가 가능하게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트랩먼트 하이포세스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안에서 더 이상 퍼지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톡식 그 이펙트를 보이면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개념은 있었던 거죠. 게다가 시스테믹 케모세라피 자체가 사이드 이펙트가 상당히 큽니다. 시스테믹 이펙트다 보니까. 그런데 이 분자량이 큰 그 항암 약제 케모세라픽 에이전트 자체가 페리토니얼 플라스마 베리어를 통과를 못하죠. 그래서 복각 내 농도가 상당히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각 내 뭐 보통 혈관으로 주는 것보다 20배에서 40배 정도 더 많은 용량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시스테믹 어드버스 이펙트가 없기 때문에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충분한 양을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 개념은 1955년도에 와이스버거라는 사람이 처음 이제 개념을 도입했고요. 그 다음에 처음 시작한 거는 이제 80년도에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한 40년이 된 거죠. 그동안에 인트라페리토니얼 케모세라피를
그러니까 자주 하지는 못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케모세라피 시작된 거는 80 년도라고 했지만 보통 한 2000년,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 그때 2000 년도인 것 같습니다. 2000 년도부터 이제 액티브하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신적인 부작용은 최소화시키고 복막 전이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당연히 농도가 높여지니까 그렇게 가능했던 거죠. 근데 이게 또한 단점은 있습니다. 종양 두께가 3에서 5mm 그 이상 된다면은 거기까지는 투과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에서 5mm 이내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옵티멀 서저리라고 그럽니다. 저희가. 그래서 옵티멀 서저리 5mm 이내로 라지스트 다이아메터 자체를 5mm 이내로 만들어주는 것. 최대한 많이 디벌킹 서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케모세라피, 인터페리토니얼 케모세라피를 시행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이게 뭐 겉으로만 표현을 한다면은 케모세라피 자체가 슈퍼피셜하게만 3에서 5mm까지만 들어가게 되니까 그 밑에 있는 튜머는 그 깊이, 뎁스 깊이까지는 통과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이제 사이토 리덕티브 서저리를 하면서 하이팩을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개념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 방법은 42도에서 43도, 이 온도가 왜 42도, 43도인가 저는 그거 찾아보려고 논문을 여러 개 찾아봤는데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은 특별히 왜 이유는 모르겠고 여러 온도를 다 측정을 해봤더라고요. 실험적으로. 그랬더니 이 온도 내에서 했을 때 마크로스코픽 튜머 자체의 캔서 셀의 효과가 가장 효과가 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2, 43도 그 사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뭐 100도, 200도 하면은 뭐 환자가 죽으니까 그렇게는 못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 때가 가장 물론 뭐 60도, 50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효과가 오히려 떨어지는 걸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가 가장 맥시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온도를 맞춘 것 같고요. 그때 하이퍼서미아의 자체가 에이포프토시스를 유발시키고요. 그리고 네이처 킬러 셀에 대한 리셉터의 반응을 일으키는 티샵 프로테인 자체를 액티베이트 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엔지오제니시스 자체를 막으니까 결국은 다른 데로의 메타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네크로시스 되는 것들을 유발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체가 프로테인 디내추레이션 시키기 때문에 다이렉트 사이토톡식 이펙트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뉴잉글랜드 저널에서 나왔던 2018년도에 나왔던 글을 제가 좀 인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스 3 스타디는 없었다고 하는데 페이스 2 스타디까지는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본 것 중에서는. 그래서 프라이머리 오바리언 캔서에서 이제 하이팩을 사용했던 경우 그 안전성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주번트 케모세라피를 먼저 했던 환자들이에요. 그 환자들에 대해서는 리스폰스를 보니까 CR이 93%나 됐습니다. 그래서 꽤 효과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뉴잉글랜드 저널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어드밴스드 오바리언 캔서에서 하이팩하고 사이토 리덕티브 서저리를 같이 병행했을 때 사이토 리덕티브 서저리만 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서바이벌 레이트가 증가했더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이팩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시스테믹 케모세라피 자체의 톡시시티가 마일로 서프레션이나 레나 톡시시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고요. 또 이뮤놀로직 서프레션 시스템 케모세라피 자체가 이뮤 서프레션도 또 일으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뮤놀로직 트리트먼트 자체가 또 안 되는 것도 문제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IP 케모세라피를 시작하게 됐는데 IP 케모세라피 자체만으로도 또 사이드 이펙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카테터에 관계된 컴플리케이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IP 케모세라피가 효과가 있었다는 거는 2000년도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뭐 우리나라 전체 뭐 부인종양 쪽에서 다 이걸 했었죠. 근데 하다 보니까 풀로 다 케모세라피를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다 로스됩니다. 왜냐하면 뭐 퍼포레이션이 된다든지 일레우스 생긴다든지 이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가 너무 많아갖고요. 그래서 중간에 뭐 6사이클 하기로 했다가 2사이클에서 멈추고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 지금은 뜸한 상태입니다.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이팩을 같이 하면은 이런 사이드 이펙트를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케모세라피 자체가 이제 리스폰스를 보이려면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인베이전 되고 이런 뭐 암프 이제 케모탁식 이펙트를 보여야 되겠죠. 물론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사이토 리덕티브 서저리 이후에 하이팩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이제 2013년 7월 달에 신의료 기술로 평가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두 가지 방법입니다. 오픈하고 크로스드 압도멘 테크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픈 테크닉은 콜리세움 테크닉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콜리세움 같이 이렇게 그 오픈한 상태에서 수술 디버킹 서저리 다 끝낸 다음에 열어놓은 상태에서 바로 그냥 케모세라피를 하게 되는 겁니다. 콜리세움 아시죠? 로마에서 그 검투사들이 어디 나가지 못하게 딱 붙잡아 놓고 거기에서 서로를 죽이게 만들었죠. 근데 이제 캔서셀을 이렇게 해서 죽이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주로 이제 유럽하고 일본, 중국,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게 이제 오픈 테크닉입니다. 일단 복벽에다가 드레인을 박아놓고, 그러니까 넣어놓고 이제 한쪽으로는 들어가게 하고 인프로 아웃프로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온도계는 가운데다가 놓고, 왜냐하면 정확한 온도를 책정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셀프 리트랙터를 설치하고 그 위에다가 플라스틱 시트를 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집도하는 사람이 이중 장갑을 두 개를 끼고 그 다음에 90분 동안 진행하는데요. 지속적으로 손으로 이렇게 계속 문질러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항암 치료가 골고루 다 이분하게 다 갈 수 있도록 하는 거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한쪽으로만 너무 더 과열이 되면은 퍼포레이션이라든지 일레우스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퍼질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42도에서 43도를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증기 같은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스모크 이바큐에이터라는 기계가 있어서요. 그게 다 제거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90분이 지나고 나면은 모든 게 다 끝내고 관리 용액들을 다 빼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꼬매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전 과정들은 모두 봉합하기 전에 돼서 다 오픈한 상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닫아놓게 되면 그 닫은 부분에는 케모세라피 에이전트가 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다 닿아야 되기 때문에 오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저희 산부인과 영역에서의 바자날 커브, 바자날 쪽을 꼬매지 않으면 그쪽으로 다 셀 테니까 그 부분만 꼬매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이외의 나머지 부분들은 다 오픈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픈 테크닉이고요. 장점은 역시 뭐 콜리세움을 생각하시면 알 겁니다. 항암제 치료가 적절히 전체적으로 분포될 수 있죠. 손으로 다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하기 때문에 농도 측정도 가능하고 만약에 하다가 출혈이 생기면 바로 잡을 수 있고 오픈되어 있는 상태니까. 단점은 온도 조절이 좀 어려울 수 있죠. 다 바깥으로 새어 나가니까요, 온도가. 그리고 항암제 자체가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증기가 이제 흘러나오는데 그 증기를 이바큐에이터를 쓴다고 하지만 흡인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우리 치무진들이 거부했던 이유, 꺼려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진짠가? 저도 한번 좀 찾아보려고 좀 찾아본 논문들을 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중 장갑 쓰라고 돼 있고요. 문지르는 것도 지속적으로 손으로 이렇게 계속 문질러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덮개 쪽에다가 이바큐에이터를 설치하게 돼 있는 게 그래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케모세라픽 에이전트가 이 실험을 하면서 이제 컨타미네이션이 정말 되는가를 보기 위한 그 논문들을 다 모아놓은 도표인데요. 다 이 6개의 논문이 전부 이제 오픈 메소드입니다. 근데 디텍션이 되지 않았다고 다른 데 컨타미네이션 된 솔루션이 이렇게 디텍션 되지 않았다고들 대부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6번에서 보면은 2012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여기에서는 좀 높은 플래티늄 계열의 약을 썼던 것 같고 그 농도가 좀 밑에 바닥 같은데 아래쪽에 많이 깔려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의 마지막 결론은 "그 위험도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은 그 harmful한 이펙트는 아니다. 그렇게 위험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여기에 모든 논문들의 저자들이 다 똑같은 공통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걸 이제 규격화해서 도큐멘테이션 그 아예 그 형태를 만들어 갖고요. 그 규정을 만들어서 가이드라인 안전한 가절 가이드라인 만들고 그리고 확실하게 프로텍션 하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건 지금까지 시술자에 대한 입장에서 본 거고요. 이것은 이제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의 사망률을 본 겁니다. 증례들도 있습니다만 그 증례들은 다 빼고 코호트 연구 두 가지를 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2012년도하고 2009년도에 있었던 코호트 연구인데요. 하이팩을 사용했을 때 하지 않은 군하고 비교했을 때의 사망률, 환자 사망률이 얼마나 되는가? 의미는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합병증에 대해서는 어떤가? 이것도 코호트 두 개야, RCT 연구 하나, 세 개의 연구를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증리는 다 빼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2012년도고 2009년도에 코호트 연구에서는 수주적인 합병증, 그리고 일반적인 합병증, 그리고 전체 합병증 이런 것들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합병증이 그렇게 더 많아지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데 한 가지 2011년도에 그 RCT 연구에서는 그레이드 2, 3에 해당되는 합병증이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하이팩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20% 정도 됐는데 하이팩 사용한 경우에는 40%. 그래서 의미가 있게 좀 높아졌다라는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드 테크닉인데요. 이건 이제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똑같은 방법인데, 인프로 아웃플로우 카테터를 일단 삽입을 하고, 퍼스트 크로징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닫는 게 아니고요. 퍼스트 크로징을 일단 임시적인 크로징을 해놓고, 온도계는 북부 가운데다가 해놓고, 팁에서는 물론 멀리 해야 되겠죠. 온도를 정확히 측정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솔루션을 2에서 3리터 정도를 일단 채웁니다. 가열된 걸. 그리고 뭐 42도, 43도를 유지하겠죠. 그 다음에 관류 속도를 분당 1500cc 정도로 계속 바꿔주는 겁니다. 식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외부에서 이제 안쪽에다 손을 집어넣지는 못하니까 바깥에서 배를 계속 흔들어주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고요.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90분이 지나고 나면은 재개복, 다시 여는 겁니다. 임시 크로징 했던 것을 다시 열어주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제거를 해주고 액체를 2, 3리터 정도 되는 노멀 셀라인 다시 넣어갖고 세척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봉합을 완벽하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 이제 크로스드 테크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돔 스테이션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냥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잠재적 오염, 이게 튈 수 있지 않겠죠. 저렇게 덮어놓으니까. 게다가 또 열 손실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피부가 폐쇄가 되면은 근막이 개방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시적인 크로징을 했기 때문에 피부만 덮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막은 열려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케모세라피틱 에이전트 자체가 거기까지 다 가게 되겠죠. 근데 아까 얘기한 그 개방형은 거기까지 안 가거든요. 아래쪽에서만 주물럭거리니까 충분히 가지 않을 수가 있겠죠. 흘러내릴까 봐서라도 복벽까지는 뭐 안 닿게 할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비해서 이제 폐쇄법은 이 근막 잔체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단점은 물론 뭐 균일하게 분포하지는 못하겠죠. 소분으로 주먹주먹 하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장폐색, 천공, 누공 이런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 한쪽에만 국한돼서 프루이드가 갈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런 방법들이 조금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단 말이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변형된 폐쇄법이라고 그래서 아예 그냥 처음부터 크로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로징 하기 전에 인프로 카테타, 아프로 카테타를 두 개를 껴놓고요. 그 다음에 아예 그냥 크로징을 해버리는 거죠. 근막까지. 그런 다음에 넣었다 뺐다 한 다음에 다 빼고 나서 리오픈 안 하고 그냥 카테터만 제거해주는 그런 방법이 이제 변형된 폐쇄법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단축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일단은 뭐 마모지 레버
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문제점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이펙트도 물론 있을 수 있고요. 하이팩 자체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는 내용으로서, 그러니까 뭐 바이탈 사인은 계속 체크를 해야 되고, 체온 자체는 39도 넘지 않게 계속 쿨링을 해줘야 되고, 출시 환경도 22도 이하를 유지를 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입구에다 하이팩이라는 거 공지를 하고, 그리고 담당 인원은 반드시 모니터링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피하지 않고 90분 동안 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호용 장구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N95 마스크를 포함해서 아까 그 장갑, 이중 장갑 끼라고 그랬었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옷 잘 입고, 그리고 슈 카바도 쓰고, 얼굴도 이제 페이스 쉴드도 끼고, 그리고 스모크 이바큐에이터도 사용하도록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일단은 지금 멈춘 상태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계속 지금 이제 우리 실무진을 한번 설득도 해보고 있고, 이런 뭐 여러 가지 연구 논문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하이팩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는데, 좀 거기에 대해서 진짜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을 만한 일, 그리고 또 부딪힐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직접 느껴질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오늘은 이런 논문을 좀 모아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좋아하는 그 철학자입니다. 이분이 한 이야기가 참 여러 가지 항상 좋은 말들이 많은데 여기에 딱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호플리스리하게 봄만 맨날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보다는 변화하는 계절 자체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게 더 행복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모든 케모세라피, 모든 라디에이션 세라피, 물론 다 사이드 이펙트 있는 겁니다. 게다가 하이팩도 새로 시작했으니까 또 그런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노력, 그런 과정에서 결국 의학은 조금씩 발전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에 안주해서는 큰 발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글을 좀 올려서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재영 교수님.